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번에 뭐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작년에 2021년 10월에 국정감사 기간에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여러 정치적 공세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원 결과에서는 주의 정도로 끝난 사안인데 네. 이 사안을 놓고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 국토부로부터 좀 압박이 있었다. 이런 거를 좀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게 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서 이제 진행됐던 사건인데요. 이제 추석이 다 다가오는 이 시점에 와서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한 사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대선이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6개월이 공소시효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3월 10일이 대선이었으니까 9월 9일이 되면 공소시효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고발 사건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 막바지 단계고 이재명 의원의 어떤 죄가 아직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불러서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을 듣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말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께서 좀 확정적인 언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았다 이런 수준이면은 그게 그냥 정치적인 언사인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거 허가 안 해주면은 뭐 직권남용으로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 좀 구체적이거든요. 네. 또 그 대장동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단정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직근이 아니다 이러면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서 수사기관 수사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인지도 알면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고발한 측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24번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는 6번이었고 그래서 사실관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아까 이제 직권남용보다는 그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직무유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들리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재명 당시에 시장이 받아들였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그렇게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 공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꼼꼼히 따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내가 거짓인지 알면서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기가 쉽지가 않고 또 설령 그게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이런 문제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본인 선거에서 이번에 보궐선거나 이런 문제에서 발생했던 문제라고 한다면 질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그 의원의 의원직이 날아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까지 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닌데 검찰에서 좀 무리하게 좀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수위가 충분히 서면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미 언론에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불러서 소명기회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검찰 단계에서 소명기회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검찰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광주를 찾았잖아요. 검찰 이 수사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것 같다,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수사의 소환에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까요? 저는 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 뭐 검찰에서는 소명할 게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아니죠. 기소 전 단계에서 내가 내 방어권을 행사하고 소명해가지고 기소 안 되게 하는 게 1차적인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떳떳하시고 내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면 될 거고요. 그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수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뭐 서면 조사해달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좀 더 띄우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들은 대장동, 백현동의 핵심은 아니고 솔직히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혐의들이거든요. 약간 저는 예고편 같다고 보는데 이럴 때 오히려 뭔가 당내 세력을 모으고 이거 정치 수사다라고 해가지고 좀 방탄을 미리 두텁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출석도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은 굉장히 눈에 띄게 요란스럽게 일부러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망을 그렇게 하시네요. 네.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번에 정경심 조국 수사를 보면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기소를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측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만 하더라도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랑 네. 비춰보면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냐. 그리고 9월 9일이 그 공소시효 만료라고는 하지만 9월 6일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뭔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디딤돌로 이 이재명 수사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지금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의 반응도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해요. 몰랐다고 하거든요. 바빠서. 근데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을 보고를 못 받았으면 그것도 문제고 보고를 받았으면 이제 수사에 개입하지 거짓말한 않겠다라는 거죠. 네.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이준석 그 대표와 관련된 건도 그렇고 발언의 스킬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심을 챙겨보느라 신문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다. 사실 이런 말씀보다는 뭐 수사에 나는 개입할 의지도 없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노코멘트 어쨌든 하겠다 정도?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약간 틀에 박힌 발언도 아니고 좀 발언이 또 발언의 일종의 진실성에 대한 오해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께서 좀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생에 신경 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치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그쪽 꼼꼼하게 안 챙겨봤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저도 굳이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좀 더 여지를 열어놓은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뭐 꼼꼼히 보진 않았다든지 아니면 여기 큰 관심이 없다든지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논평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야당 정치인이 어떤 특권 계급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 무조건 다 이게 정치 탄압이고 이렇게 보는 거는 오히려 저는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소환 통보라는 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셔도 된다. 근데 소명하고 싶으면 나오셔도 소명해라. 그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뭐 대표 되자마자 군기 잡냐, 뭐 추석 앞두고 이렇게 정치 몰이하냐. 아니 공소시효가 9월 9일인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전에 했으면은 또 전당대회 국면에서 뭐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나 이랬을 거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실까요? 시간이. 네.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와서 뭐 타운홀 미팅도 했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광주를 제일 먼저 찾았어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행보죠. 네. 왜냐하면 통상은 이제 오늘 그 최고위원회를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이슈가 이 현장 최고위원회 형식화된 틀에 메시지들이 다 이렇게 발신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권리당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당심과 민심 그리고 권리당원과 국회의원들 간에 어떤 인식의 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 하셨고 또 지난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와 당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호남에서 어찌됐든 이상징후가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호남이 어떤 이상징후를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당원들이 당을 불신하고 혹은 당의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이유가 뭔지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정리하시기 위해서 어제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저는 이런 행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당원들이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권리당원들이 뭔가 당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내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표 이외에도 이제 최고위원들도 뽑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구성은 잘 됐다고 보시는가요? 한번 개인적인 그거는-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거는 당원들의 판단이었고 네, 표심이었죠, 사실은. 번역별 최고위원제를 둘 거냐 말 거냐는 전 비대위에서의 고민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당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었고 이번에 비수도권 유일한 후보에 대해서도 어쨌든 당원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이 당원들이 어찌됐든 능력 중심으로 그리고 역할과 임무가 부여된 사람들에 한해서 어쨌든 지지를 보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이제 호남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뉴스에서도 다루고 했었는데 네. 뭐 투표율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호남 민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호남 민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당에 대한 호남 민심도 싸늘하게 씻고 있는 마당에 제가 뭐 민주당에 대해서 훈수를 둘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실망감, 그러니까 어떤 복지부동함에 대한 어떤 어떤 회초리를 들고 싶은 마음, 내지는 그게 더 넘어서 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얘네는 안 바뀐다, 그냥 무관심, 포기 이런 쪽으로 이제 막 많이들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호남 지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네. 뭐 기껏해야 뭐 복합 쇼핑몰 뭐 이런 화두 몇 개 던지고 대표가 기존에 비해 좀 많이 오고 이랬을 뿐인데도 나름 바람이 부는 거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에 오셔가지고 뭐 타운홀 미팅도 하고 현장 최고위원회도 하고 뭐 한 거 전 잘했다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직 임명에 있어서도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여러 주요 당직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좀 호남 출신이 최고위원회 연달아 너무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탕평 인사 이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민심에 대한 진단은 뭐 비슷하죠, 사실 크게 그렇습니다. 대동소에. 네. 그러면 이제 해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80% 이상의 이제 득표율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50%대로 네. 굉장히 낮아져 있는 네네. 상태입니다. 그게 지방선거 때는 낮은 투표율, 그다음에 이번에 권리당원에서도 42만 명 중에 15만 명만 투표를 하고 27만 명이 투표를 안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이상 징후에 대한 민감하게 어쨌든 당이 반응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걸까?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러면 에따 하나 줄게라는 형식으로 최고위원회를 뭐 지명직을 그냥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진 사람을 또 최고위원으로 또 넣어버리면 또 그런 것들이 약간 시혜성으로 또 보여지게 되면 또 자존심의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호남에서 괜찮은 정치인들이 정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대안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감이 좀 있게 되면 민주당에 떠났던 마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지금 보십시오. 호남에 수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나 어떤 당내에서의 발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새로운 비전을 찾아보기 없어요. 어렵다는 게 왜 안 나오냐? 저희 영남권 의원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안 나오냐? 모난돌이 정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스타가 돼서 우리 지역 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당내에서 모나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가지고 다음 공천권을 누가 지든지 간에 크게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다.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시고 기자분들도 호남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당내 주류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기자분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당 분위기가 이렇게 여튼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우리 호남에서도 스타 정치인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나오려면 건전한 경쟁 구도가 되고 어떤 당내 주류보다는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이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얘기는 이제 영수회담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저는 이제 네. 엊그제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총재 그냥 해라. 네, 그래서 네. 예, 김건희 여사의 유지처럼 네, 네. 총재를 영어로 써가지고 하셨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총재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를 독려를 하고 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이제 일종의 쿠데타의 정당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에 그렇게 가깝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보여지고 영수회담이라는 거 옛날에 네.
대통령이 총재인 시절에 야당 대표와 만나서 격의 없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인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놓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언제 뽑힐지도 모르고 또 당 대표 권한대 직무대행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막 여러 개를 겸직하고 있는 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모여서 논의하는 건 좀 힘들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그 당대표와 한번 만나서 격의 없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필요는 근데 이제 하고,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저는 오히려 실현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격의 없이 당내 의원들과 소통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다고 보는데 근데 그 소통의 내용이 제가 봐도 조금 입법을 독려한다거나 이런 거 같으면은 아니, 민생 뭐 이런 걸 더 잘 챙기자 이런 거면 좋을 텐데 뭐 일단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준석 대표 구도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구도가 훨씬 낫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양새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지지층도 분열되고 뭐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잃을 것만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어떤 아젠다를 나누고 뭐 민생 과제를 얘기하고 하는 거는 최소한 협치의 어떤 제스처로는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나쁠 게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좀 줄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문제될 만한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화되느냐. 막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이게 만나기가 서로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그 대통령실의 정무라인들이 좀 보고 그러게요. 우리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순천에 잘 있는 현실이 이제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첫 일성으로 민생 문제와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그렇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수당인 그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 법률과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의 역량과 능력만 가지고는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답답하면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 이번 용핵관이라고 이제 지금 새롭게 명칭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법률이나 예산 가지고 하나도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려면 야당하고 만나지 않으면 하나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얘기를 좀 잘 듣고 좀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내용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저희 당에 뭐 호소인들이 좀 많네요. 여기저기에.